소리 지르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거친 쇠소리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낯선 사내는 윤사라 회장의 허리를 낚아채더니 짐짝처럼 골목 안쪽 어둠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윤 회장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사내의 두툼하고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기세로 쿵쿵대고 있었습니다. 등 뒤의 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내에게서 풍기는 퀴퀴한 땀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 이쪽으로 튀었어. 발자국이 여기 있잖아. 골목 입구에서 살기 어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을 쫓는 사촌 동생 최상무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하늘이 뚫린 듯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탕이 된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 윤 회장은 이곳의 실태를 파악하러 잠행을 나왔다가 그만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거야. 공포가 목을 조여오던 그때 사내가 갑자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젖은 박스더미를 발로 뻥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할매. 내가 비 오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깟 박스 몇 푼 한다고. 윤 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철없는 손자 흉내를 내며 윤 회장의 젖은 어깨를 툭툭 털었습니다. 리어카도 없이 이걸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허리도 아프다면서. 아,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사내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 회장의 헝클어진 머리와 진흙범벅이 된 코트는 영락없이 고생한 노인의 행색으로 보였습니다. 골목을 뛰어오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건 가난에 찌든 재개발 구역의 폐지 줍는 할머니와 철없는 손자뿐이었습니다. 뭐야? 똥개들이잖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형님, 저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빗물 때문에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젠장, 놓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흩어져. 샅샅이 뒤져.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청년은 윤 회장의 앞을 거대한 방패처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후, 청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막았던 손을 뗐습니다. 윤 회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물이 엉덩이를 적셨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간도 크시네. 겁도 없이 여길 왜 혼자 다녀요? 청년이 쪼그려 앉아 윤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청년의 눈동자만은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고마우면 밥값이나 좀 주쇼. 오늘 일당 공쳤으니까. 청년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윤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얼어 죽으면 내가 경찰서 가야 되니까. 그 말은 투박했지만 점퍼 속에 남아있는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의 윤 회장과 밑바닥 인생을 사는
고와 청년의 인연은 그렇게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발밑 조심하고. 청년은 앞장서서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윤 회장은 청년의 등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명품 구두 굽은 이미 부러져 나갔고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높은 곳, 철거 직전의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덜컹거렸고 창문에는 비닐이 덧대어 있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와요. 호텔보단 못해도 바람은 막아줄 테니까. 청년이 뻑뻑한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성인 남자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습기가 차서 벽지가 쭈글쭈글하게 들떠 있었고 바닥에는 노란 장판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요. 따뜻한 물 좀 줄게요. 청년은 익숙하게 휴대용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치직 탁!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어두침침했던 방 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멍하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굵은 목선.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셔요. 청년이 건넨 것은 이가 빠진 머그잔에 담긴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윤 회장이 한 모금 마시고 안도의 숨을 내쉬자 청년이 방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풀었습니다. 배고프죠? 이거라도 드세요. 시장통에서 떨이로 산 건데 맛은 괜찮아요. 청년이 내민 것은 껍질이 새카맣게 탄 군고구마 2개였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고 다 식어서 쭈글쭈글해진 고구마였지만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요. 전 아까 주워 먹었어요. 아줌마,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먹죠? 스테이크 같은 거 썰고 그러나? 청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구마 껍질을 까서 윤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낀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은 갓 구운 빵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 회장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게 식었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렇죠? 제가 고구마 고르는 눈은 기가 막히거든요. 청년이 씩 웃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청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 회장의 씹던 입이 멈췄습니다. 짙은 눈썹, 웃을 때 살짝 패이는 왼쪽 보조개,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2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진우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환생해서 눈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윤 회장의 손에서 고구마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뜨거워요? 청년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윤 회장은 홀린 듯 손을 뻗어 청년의 얼굴을 만지려다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우 씨는 죽었잖아. 그리고 우리 준우는 22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유전자의 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각, 혹시 부모님은 계셔?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주워 툭툭 털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돌아가셨어? 몰라요.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쿵. 윤 회장의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남편을 빼닮은 외모, 나이대도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기대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동수요. 수? 성마저 강씨였습니다. 윤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거야? 나 외롭지 말라고. 당신 닮은 이 아이를 내 앞에 데려다 놓은 거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이고, 빨래 다 젖겠네. 동수는 화들짝 놀라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옥상 빨랫줄에 걸어둔 작업복들이 비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잠시만요. 저거 걷어와야 돼요. 내일 입고 나갈 옷인데. 동수는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창문 너머로 비를 맞으며 빨래를 걷는 동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동수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차가워. 다 젖었네. 동수는 젖은 바지가 불편한지 인상을 찌푸리며 주섬주섬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난로 앞에서 물기를 좀 말리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수건이라도 찾아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무심코 동수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수가 걷어올린 오른쪽 종아리. 그곳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로 살점을 뜯어낸 듯한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윤 회장의 기억 속에 지옥처럼 각인된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준우야, 안 돼. 저리 가란 말이야. 세 살배기 아들이 목줄 풀린 도사견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날. 응급실 의사가 상처가 깊어 평생 흉이 남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젓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흉터의 위치, 크기, 그리고 찢어진 모양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총각, 다리, 그 상처,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윤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바지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보기 좀 흉하죠? 동수는 멋쩍은 듯 웃으며 상처를 가렸습니다. 일하다 다친 거예요?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걔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다던데.
기억은 안 나요. 확신. 그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22년 전 시장통에서 내 손을 놓쳤던,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 준우다.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동수를 끌어안고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쫓기는 신세였고 이 사실을 알면 놈들이 동수마저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많이 아팠겠어요. 윤 회장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프긴요. 그냥 좀 쪽팔리죠.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거든요. 여자들이 보면 징그럽다고 도망갈까봐. 동수는 농담처럼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이 윤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내 새끼 몸에 그런 흉터를 남겨놓고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먹이고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해. 윤 회장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세상, 모든 것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분위기를 바꾸려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각, 몸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운동했었어요? 동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서랍에서 앨범을 하나 꺼냈습니다. 사실 유도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었죠. 동수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유도복을 입고 상대방을 업어치기 하는 역동적인 모습의 동수가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윤 회장의 질문에 동수는 앨범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쳤거든요. 사람을요? 네. 2년 전이었어요. 여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냥 행패가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었죠. 동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말리러 들어갔는데 그놈들이 여자친구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바닥이 시멘트라 그놈이 좀 많이 다쳤죠. 동수는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이 이 지역 건설사 사장 아들이더라고요. 합의금으로 1억을 달라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나요? 네. 특수상해래요. 유도 유단자는 손이 흉기라나 뭐라나. 징역 1년 6개월 살고 나왔어요. 협회에서는 제명당했고요. 윤 회장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던 행동이 돈 없고 백 없다는 이유로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 친구분은요? 헤어졌어요. 정과자랑 만나서 뭐 하겠어요. 제가 놓아줬어요. 동수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똑똑. 그때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동수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니? 동수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한 손에 냄비가 든 보따리를 든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매가 맑은 아가씨였습니다. 비 오는데 김치찌개 좀 끓였어. 너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서연이라는 아가씨가 들어오려 하자 동수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너네 부모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상관없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감옥 갔을 때도 내가 기다렸잖아. 그만해. 나 정가자야. 철거 용역 깡패라고. 너 간호사잖아. 나 같은 놈 만나면 내 인생도 시궁창 되는 거야. 제발 좀 가라. 동수는 모질게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서연의 냄비가 흔들리며 김치찌개 국물이 동수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어머, 동수야. 괜찮아? 서연이 놀라서 동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동수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동수는 억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강동수,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동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보내야만 하는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옥탑방 바닥을 적셨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윤 회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22년의 세월을 되찾고 아들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동수야, 밥 먹자. 고구마 식겠다. 윤 회장은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옥탑방을 나선 윤사라. 회장의 얼굴에서 조금 전 아들을 바라보던 애틋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녹슨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만년설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옥탑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정가자라서 안 돼요. 그놈 아버지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해서 회방을 놓더라고요. 윤 회장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혈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유도복을 입고 땀 흘리던 그 정직한 아이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게 그놈들이란 말이지?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핏줄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살해 때문이었습니다. 김 실장,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이 지역 유지라는 박민재라는 놈, 그리고 그 앱이 되는 작자가 뭐하는 놈들인지 샅샅이 뒤져.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강동수, 내 아들. 아니, 그 청년이 유도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만든 사건. 그날의 진실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의 돈줄, 비리, 약점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전화를 끊고 멀리 보이는 재개발 구역의 희미한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적인 어둡고 침침한 그곳, 저 춥고 더러운 곳에서 내 아들이 22년을 버텼습니다. 박민재, 그리고 그 뒤를 봐준 놈들, 내 놈들이 누구든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마. 윤 회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그룹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마천루 꼭대기. 윤 회장은 평소보다 더 냉철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박민재 부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의 사진과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껄렁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민재의 부친은 대성건설의 박철수 사장입니다. 김 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 및 토목 하청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 평소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임금 체불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들 박민재는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강동수 씨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박민재가 먼저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강동수 씨가 업어치기로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특수상해로 둔갑한 거지? 윤 회장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매서워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졌습니다. 박철수 사장이 당시 담당 형사와 검사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강동수 씨가 유도 선수라는 점을 악용해서 살인 미수에 가까운 프레임을 씌워 가중 처벌을 받게끔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썼습니다. 쾅! 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이 울릴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윤 회장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한 청년의,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은 강동수 씨가 출소한 후에도 그가 취직하는 공장이나 식당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정과자를 쓰면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대성건설,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게 있나? 네. 현재 우리 그룹의 물류창고 증축 공사와 계열사 리모델링 하청을 대성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우리 그룹에서 나옵니다. 윤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었어? 윤 회장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장 불러 대성건설이랑 맺은 모든 계약,
돋보기 대고 샅샅이 뒤지라고 해. 공사 지연, 자재 빼돌리기, 안전수칙 위반.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빌미로 계약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어.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당장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사 좀 늦어지는 게 대수야.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한테 내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수백억을 날려도 좋으니 그놈들 숨통부터 끊어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재, 그놈은 지금 뭐하고 사나?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유흥비나 탕진하고 다닙니다. 최근엔 강원도 쪽 사설 도박장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박이라. 윤 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잘 됐네. 그쪽도 같이 털어. 국세청장이랑 경찰청장한테 안부 전화 넣고 요즘 젊은 애들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단속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흘려. 윤 회장의 눈빛은 잔혹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기어와서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숨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줘요. 김 실장이 나가고 난 뒤 윤 회장은 다시 서류 속 동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억울함이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동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갚아줄게.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촌 동생 최상무였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상무. 무슨 일인가? 아이고, 회장님. 별일 없으시죠? 아니, 요즘 재개발 구역에 자주 가신다는 소문이 돌길래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능글맞았습니다. 걱정? 자네가 내 걱정을 다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에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혹시 거기 숨겨둔 꿀단지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최상무가 은근슬쩍 떠보는 말에 윤 회장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동수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 쓸데없는 소리. 끝내. 윤 회장은 전화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냄새를 맡은 게 분명했습니다. 동수가 위험했습니다. 최상무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몰래 찍어온 윤 회장의 최근 행적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옥탑방 거지를 매일 밤 찾아가신다고? 최상무가 사진을 탁탁 치며 물었습니다. 네, 전무님. 고구마도 같이 드시고 아주 모자지간이 따로 없습니다. 최상무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최상무는 서랍에서 아주 오래된 앨범을 꺼내 25년 전 강진우 사장의 사진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최상무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똑같잖아. 강진우, 그 재수 없는 놈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22년 전 자신이 사주하여 시장통에 내다버린 윤 회장의 아들, 준우. 그 녀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그 어린 놈이 살아서.
최 상무는 사진을 구겨버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친자 확인이 끝난다면 자신의 회장 취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행이 확정적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최 상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대성건설 박 사장 오라고 해. 비밀리에. 1시간 후 서울 외곽의 은밀한 룸살롱. 최 상무와 대성건설 박 사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윤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세무조사와 계약 해지 통보 때문에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무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윤 회장이 갑자기 다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박 사장이 양주를 들이키며 하소연했습니다. 최 상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 사장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박 사장, 진정하게. 내가 자네 살 길을 하나 알려주려고 불렀어. 네, 살 길이라니요? 자네 아들놈 유도 한 판승으로 꽂아버렸다는 그놈. 강동수라고 했나? 박 사장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 그놈이요? 네. 그놈 때문에 우리 민재가 아직도 허리가 쑤신다고 난린데. 그놈이 사실은 윤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야. 네.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윤 회장이 지금 그놈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자네 회사를 조지는 거야. 자네 아들이 그놈을 전과자로 만들었으니까. 박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전과자가 하늘그룹의 후계자라니. 그럼 우린 이제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최 상무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놈 지금 자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네. 철거 용역으로. 공사판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곳 아닌가? 위에서 H빔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도 있고 말이야. 박 사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입니까? 처리라니 섭섭하게. 그냥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좀 도와달라는 거지. 최 상무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면 자네 회사가 당장 막아야 할 급한 불은 꺼질 거야. 그리고 일이 잘 처리되면 하늘그룹 차기 회장은 내가 될 테니 대성건설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켜주지. 박 사장은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돈과 권력 그리고 윤 회장에 대한 공포. 박 사장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뒤를 봐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내가 경찰청장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놈 냄새나는 똥파리 같은 놈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두 악당의 건배 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재개발 철거 현장. 아무것도 모르는 동수는 새벽부터 나와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얼어붙어 빙판길이었습니다. 동수야, 오늘 5구역 옥상 작업이다. 반장님이 너 올라가래. 동료의 말에 동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수는 안전화를 고쳐 신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낡은 폐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그 건물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동수 씨,
저기 4층 외벽에 있는 철근 좀 절단해줘. 그게 오늘 마지막이야. 작업 반장이 턱짓으로 건물의 가장 위태로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발판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발판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동수가 유도 선수 특유의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망설였지만 반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덩치값도 못하고 겁만 많아서는. 하기 싫으면 집에 가. 일당 없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동수는 무거운 산소절단기를 메고 앙상하게 남은 폐건물의 철골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삭은 콘크리트 가루가 눈발처럼 날렸습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일당 받아서 아줌마 내복 사드릴 수 있다. 조금만 참자. 동수가 작업 위치에 도착하자 반장은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다. 밀어.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옥상에 있던 크레인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우묵 마이너스.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흔들리더니 동수가 서 있는 발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동수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발판 위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발판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으악. 동수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유도 낙법을 칠 새도 없이 수많은 철근 더미와 함께 10m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수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 위로 무거운 철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수는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 단련된 몸이 아니었다면 즉사했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철근이 옆구리를 관통했고 다리는 무거운 잔해에 깔려 으스러진 상태였습니다. 동수야.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작업 반장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가까이 가지 마. 2차 붕괴 위험 있어. 반장은 구조를 지연시키며 동수가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수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아줌마, 내복 사드려야 하는데. 1시간 뒤 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윤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달려온 그녀의 발은 엉망이었습니다. 동수야, 총각.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동수였습니다. 하얀 시트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자 윤 회장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윤 회장은 동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유도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철근이 복부를 관통해서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윤 회장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 병원을 통째로 사라면 사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동수가 수술실로 실려가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 아줌마. 그래, 나 여기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기운 빠져. 윤 회장이 동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내복 못 사드려서. 동수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동수야. 정신 차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 회장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피. 22년 만에 만난 내 새끼가 흘린 붉은 피였습니다. 윤 회장의 눈물이 서서히 마르더니 그 자리에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서슬퍼런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거 사고 아니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놈들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내 아들 몸에 손 뗀 데가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받아낼 거야. 피에는 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병원 밖에는 다시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 회장의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이 지났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윤사라 회장의 심장을 쪼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아들 한 번만 다시 안아보게 해주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였습니다. 제발. 그때 복도 끝에서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는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 직인이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동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작업복에 묻어있던 혈흔으로 의뢰했던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깼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봉투를 뜯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시야가 눈물로 흐려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가운데 박힌 굵은 활자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체 어윤사라와 검체 비강동수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흑. 윤 회장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기어이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준우야, 내 새끼.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뼈저린 아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2년 전 시장통에서 놓쳐버린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돌고 돌아 거친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가 널 못 알아봐서 그 추운 옥탑방에서 쭈그려 자게 만들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 회장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수야,
강동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동수의 전 여자친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수술 명단에 강동수라는 이름이 뜬 것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 윤 회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아줌마. 서연은 며칠 전 동수의 옥탑방 앞에서 마주쳤던 동수가 구해줬다던 그분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회장의 모습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피 묻은 명품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채 앉아있는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양이라고 했나? 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서연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동수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네. 서연은 윤 회장의 손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절한 눈빛을 보며 윤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우리 동수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사람이구나. 걱정 말아요. 내가 이 어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거니까. 네. 어미라니요? 윤 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키려던 찰나였습니다. 띵-.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 회장과 서연이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윤 회장이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윤 회장에게는 천년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관통한 철근이 간과 폐 사이를 기적적으로 비껴갔습니다. 워낙 환자분 근육량이 많고 기초 체력이 좋아서 쇼크를 버텨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서연도 윤 회장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무자비하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번뜩이는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드님 깨어나시는 거 보고 가셔야죠. 아니, 내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억울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세상 만들어 놔야지. 윤 회장은 피 묻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간다. 내 아들 죽이려 했던 놈들. 오늘부로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윤 회장의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최 상무와 박 사장,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린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단상에 선 최 상무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 속내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 상무가 목을 가다듬으며 비장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사라 회장님은
최근 심각한 판단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윤 회장이 재개발 구역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동수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은 영락없이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회장이라는 분이 회사 일은 뒷전이고 철거 용역 깡패와 어울려 다니며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대성건설 박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이 벌떡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사내놈은 정가자의 아주 질 나쁜 폭력배입니다. 회장님이 노망. 아니, 판단력을 잃고 저런 놈한테 놀아나는 게 분명합니다. 박 사장은 동수가 사고로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받은 작업 반장에게서 확실하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며칠 전 저 사내놈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놈 병원비로 회사 돈 수억을 쓰겠답니다. 최 상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인 집착 때문에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회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임안을 가결합시다. 최 상무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윤 회장 해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 상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어. 이제 하늘그룹은 내 거야. 윤사라, 너는 이제 끝이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해임 투표 개시를 선언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윤사라 회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쾅. 그때 회의장 뒷문이 벼락치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또각. 고요한 회의장에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사라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대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자리에서 투표를 논하나? 윤 회장의 차가운 일갈에 최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회장님? 병원에 계신다고. 왜? 내가 충격받고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나? 윤 회장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최 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한 그 시각에 나는 놈들의 목줄을 쥘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아, 아들이라니요? 그게 무슨... 최 상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사장 역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 회장은 회의장을 둘러보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노망이 나서 정가자한테 회사 돈을 퍼준다고요? 윤 회장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소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윤 회장이 손짓하자 열린 문틈으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친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두꺼운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헉! 박 사장이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나동그라졌습니다. 강동수, 내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최 상무 역시 다리가 풀려 단상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 분명 4층 높이에서 철근과 함께 떨어졌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동수를 보자 오금이 저렸습니다. 동수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그리고 최 상무님, 저 죽으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동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낙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그리고 동수는 옆에 선 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윤 회장과 동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 회장은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소개합니다. 22년 전 실종되었던 제 아들, 그리고 하늘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윤준우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99%. 거대한 숫자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최 상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진짜였다니. 그놈이 진짜 살아 돌아온 강진우의 아들이었다니. 윤 회장은 벌벌 떨고 있는 최 상무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사신처럼 속삭였습니다. 놀라긴 일러.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윤 회장이 다시 한번 손짓하자 스크린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화면 속에서 박 사장과 최 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놈 아주 없애버립시다. 사고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뒤를 봐주시는 거죠? 녹취록이었습니다. 동수가 사고를 당하기 전 박 사장과 최 상무가 룸살롱에서 나눴던 범죄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최 상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전무님이. 최 상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 비겁한 자식? 내가 죽이자고 했잖아. 두 악당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동수가 절뚝거리며 박 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의 멱살을 유도기 잡듯이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 인생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노리셨어요? 동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 아들 박민재, 그리고 당신, 내가 겪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똑같이 돌려줄 거야. 각오해.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영호 씨, 박철수 씨, 살인 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상무는 윤 회장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윤사라,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핏줄인데. 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핏줄은 여기 있는 내 아들뿐이야. 넌 짐승이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회의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윤 회장은 떨고 있는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동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윤 회장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서연도 다가와 동수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상황 파악을 못한 박민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뭐해? 나 도박 빚 때문에 급하다니까. 민재는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간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단상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윤 회장, 그리고 휠체어 옆에 선 동수뿐이었습니다. 너는? 민재는 동수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민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이다, 박민재. 아, 강동수.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철거 용역 주제에 미쳤어? 철거 용역이라. 동수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위압감에 민재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 난 철거 용역이었지. 내가 내 꿈 짓밟고 정가자 만들어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동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근데 어쩌냐? 이제는 내가 너희 회사, 아니 너희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때 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대성건설 박철수 사장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하늘그룹, 대성건설 하청 전면 해지 통보.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같니? 윤 회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비는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윤 회장의 시선이 민재를 관통했습니다. 불법 도박, 병역 비리,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상습적인 협박과 업무 방해. 경찰청장에게 특별 수사를 요청해뒀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재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아니, 준우야. 우리 친구잖아. 내가 철없어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동수는 자신의 바지를 잡은 민재의 손을 쳐냈습니다. 친구? 내가 감히 그 입에 친구라는 단어를 올려? 동수는 허리를 굽혀 민재와 눈을 맞췄습니다. 너 때문에 서연이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꿈을 잃었어. 2년 전 내가 휘두른 건 주먹이 아니라 권력이었어. 이제 그 권력이 없어진 기분이 어떠냐? 동수는 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죗값 똑똑히 치러.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재를 끌고 나갔습니다. 동수야, 살려줘. 으악. 민재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동수는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늘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경호원용 이니어를 착용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동수, 아니 윤준우였습니다. 그는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대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유도 실력과 현장 경험을 높이 하늘그룹 계열사로 JS 시큐리티라는 전문 경호 회사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 취급을 받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병원 VIP 병동 보안 점검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동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거긴 제가 직접 챙겨야죠. 동수가 도착한 곳은 서연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던 서연이 동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 대표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동수는 장난스럽게 거수 경례를 붙이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구역 보안 책임자가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환자들이 꾀병 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 못 살아. 직원들 보는데.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동수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동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투박했지만 이제는 거친 굳은 살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여기서 사람들을 살려. 나는. 동수는 든든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게. 평생. 두 사람은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한남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동수가 오랫동안 살았던 재개발 구역 근처 전망 좋은 옥탑방이었습니다. 동수는 퇴원하자마자 윤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거기서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윤 회장은 아들의 소박한 소원에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생 팬대만 굴리던 재벌 회장이 좁은 옥탑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 냄새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분주하게 계란말이를 하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싱겁지 않아요? 딱 좋구나. 우리 서연이가 손맛이 아주 좋아. 윤 회장과 서연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옥상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 군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풍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동수야, 밥 먹자. 윤 회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두부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를 상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둥근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칠이 벗겨진 밥상 위에 투박한 집밥이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동수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아들. 그동안 못 먹인 거 엄마가 다 해줄게.
동수는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윤 회장이 걱정스럽게 묻자 동수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동수는 눈물을 닦으며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윤 회장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2년을 기다려온 말,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그래, 내 새끼, 어서 먹자. 윤 회장은 동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연도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는 축복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옥탑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모진 눈보라와 진흙탕을 견뎌낸 그들에게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윤사라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날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늠름하게 자란 아들 준우, 그리고 며느리가 될 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준우 정말 멋지게 컸죠? 재개발 구역의 차가운 진눈깨비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올렸다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에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